보시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골반 평가를 먼저 할 거예요. 골반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셀프 테라피에서 그게 변화가 생기는지 공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말초 순환에 대한 부분을 타겟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에 대한 리셉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셉터. 우리가 이제 그 구조에서 기능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구조가 좋아야 기능이 나오는데 구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적인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세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요인은 이제 그 얀다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세 안정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 감각의 그 요소들이 있는데 세 가지고 목뼈랑 골반뼈 그리고 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뭐 중요한 것들은 하긴 했는데 우리가 1주차 강의에서 목 평가하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목을 해결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고 물론 솔루션들은 더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평가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상부경추에 대한 문제를 볼 건지 하부경추에 대한 문제를 볼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누워서 했을 때 목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뭐 코어를 한다거나 흉추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목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고 골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감각기관의 적은 영역이라고 해요. 목이나 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감각기관이 분포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그 특성이 뭐냐면은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그람당 근방축 횟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1g의 광배근은 뭐 한두 개, 네다섯 개 있다라고 한다면은 목에 있는 근육은 1g에 막 40개, 45개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리셉터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훨씬 많다. 근데 골반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흉요근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헌들이 많고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는 골반 영역이 그런 이제 수용기들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근육들도 사실은 좀 그런 근육들이 많고 큼직큼직한 그런 애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공을 가지고 우리가 골반 주변에 있는 리셉터를 깨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공을 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게 문질문질하게 되면 어떤 조직에 대한 순환을 돕는 데도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압박을 주고 있는 것 자체는 압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압력을. 그러면은 지금 너한테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척수를 타고 뇌에 올라가게 되고 내가 그 영역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 영역에 대한 교정 효과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번 강의를 못 들은 분들은 그 전 강의를 못 들었던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저번에 저희가 그 남자 선생님 평가할 때 우리가 MET를 했는데 더 망가지는 거 봤죠? 그럴 때는 립셉터가 우선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전 다른 걸로 좋아지게 하긴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감각 수용기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홈롤러를 먼저 하면 운동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몸에 압력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몸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관절 이치 감각이 좋아지면서 에러가 줄어드니까 더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토콜로 처음에 릴리즈 프로그램, 뭐 폼롤러, 그리고 호흡 이런 거 세 가지 들어가면은 어지간하게 따라하는 교정 운동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선생님들 어떤 그룹 수업을 루틴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진행하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3개월 루틴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감각에 대한 인지, 뭐 호흡 또는 이제 통성 컨셉. 두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가동성 지구력 컨셉. 그리고 조금 더 통합적인 동작들. 셋째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뭐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캐티벨 운동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벤트성 수업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여건이 되면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원래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뭔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것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공 마사지 일단 먼저 진행을 할 거다. 골반 평가하고 공 마사지를 통해서 수영기를 액티베이션 했을 때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골반 교정에 대한 이제 그 운동들, 약간 국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할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할 거예요, 호흡. 호흡 평가하고 호흡 중재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호흡이 정상적으로 동반된 골반대 운동들을 할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호흡이 정상적으로 동반된 골반대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채팅 한번 남겨주실까요? 채팅. 이분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내가 체크하는 기준이 뭔가? 어떤 걸로 체크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호흡을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그냥 구두 지시만 했는데 잘 되는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고. 복부를 크게 확장하세요. 또는 뭐 갈비뼈를 부풀리세요. 뱉을 때는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파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교정운동 관점에서요. 교정운동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적인 플로우 같은 걸 하고 있고 크게 힘든 동작이 아닌데 물론 힘든 동작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회원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한 운동인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더니 목소리가 되게 힘들더라. 뭐 이런 걸 이제 토크 테스트 같은 거라고 하죠. 그냥 편안하게 회원님 뭐 괜찮으세요?라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안 되고 있는 거. 회원님 개수를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원님이 스스로 개수를 세게 하는 거. 하나, 둘, 개수 세면서 해볼게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했을 때 자세가 바른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동원되는데 이 방법은 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하면서 횡격막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카운터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하는데 하나, 둘, 셋, 막 이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들기 했는데 뭐 빼었다 줄어들어 있을 거고 목이 돌아가는 것도 더 줄어들어 있을 거고 포워드 밴딩도 줄어들어 있을 거고 더 안 좋아져 있어요. 근력도 떨어져요. 근력 평가하면은. 그래서 호흡이 깨져 있다? 그러면 안 된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그 처음에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이나믹하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코어 운동이라고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배를 하면은 중심 근육이니까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헌드레드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 롤업 같은 걸 할 때도 코어 운동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통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운동은 뭐냐면은 관관절에 분포되어 있는 안정성 근육들을 얘기를 하죠. 뭐 다혈근 뭐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코어 운동할 때 다혈근 얘기 많이 하죠. 다혈근. 그리고 그거랑 구조적으로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뭐 복행근, 횡격막, 골반 기저 근육이 보통 대표적인 코어 근육으로 언급이 될 거예요. 척추에 있는 보통 그런 작은 근육들이 안정성 근육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근육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운동을 하기에는 근육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조절을 하기에는 구조적인 위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근육들이 보통 안정성 근육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안정성을 내는 데 있어서 큰 근육들도 큰 동작들에서는 활용이 돼요. 오늘 홍정기 교수님이 올린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차학과 대학원의 이제 그 대학 원장님이 홍정기 교수님인데 오늘 이제 글로벌 머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원래 있던 얘기긴 하지만은 글로벌 머슬도 안정성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상황에서 이센트릭 상황에서 걔네들이 잘 이 동작을 통제를 해줬을 때 큰 근육들이 안정성 근육들은 뭔가 안정성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 큰 힘을 낼 때는 큰 힘을 내는 근육들이 또 퍼포먼스를 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특히나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 일을 잘해야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즉, 안정성 근육은 그런 근육뿐만이 아니라 대근육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머슬들도 안정성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슬라이드 없이 좀 길어져서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내일 할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안정성 근육의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금 아마 잊고 있을 건데 우리가 뭐 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왔냐면은 토크 테스트 얘기하다가 그쵸? 그래서 회원이 말을 잘 못하면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렬적인 부분이 안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육을 쓸 때 근육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힘을 못 써요.
너무 길어진 위치에 있거나 너무 짧아진 위치에 있으면 힘을 못 쓴단 말이죠. 중간 길이에 있을 때 힘을 가장 잘 쓸 수가 있어요. 많은 근육들이 그런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립정렬 상태예요. 중립정렬 상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또는 새로운 전략을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되는 회원들한테는 중립정렬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보통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정렬을 벗어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몸 상태를 갖고 있죠. 중력에 대항하기에. 척추가 바로 서 있어야 근육에 힘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중립정렬로 시작을 하는 게 좋고 중립정렬을 인지할 수 있게 기결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동작을 먼저 할 필요는 없죠. 일반적인 회원을 우리가 대할 텐데. 그래서 중립정렬을 못한다. 그것도 막상 하고 나면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정렬이 깨지거나 호흡이 깨지거나 그두 가지를 일단 봐주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할 때 여기 오는 회원분 중에 해도 안 좋아진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런 걸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1대1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자세나 그런 걸 한번 봐보세요. 못하는 분들. 잘하면서 아픈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호흡이나 그리고 잘해 보이는데 힘은 센데 근육의 협응이 되게 겉근육에서만 일어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자세적으로 봤을 때도 호흡을 할 때 이런 보조호흡근을 많이 쓸 거고 뭔가 힘은 좀 세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 기립근 같은 거 빡 써. 또 뭐가 있을까요? 팔 안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정렬과 호흡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공 마사지 그리고 골반 평가 공 마사지 그리고 나서 호흡 평가 호흡 운동 그리고 정상 호흡을 동반한 골반대 운동 할 거예요. 스파이널 엔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FM대로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아니면 몇 가지만 이렇게 좀 해보고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반 강의 때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인데 더 추가된 것도 있고요. 빠진 건 없는 것 같다. 더 추가된 게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부정열 증후군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책에 3탄이 나왔는데 부정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책이 이 한 권 정도는 있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골반 부정열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이 얼마나 많이 되냐면은 거의 뭐 8, 90%다. 저희 저번 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다 틀어져 있죠? 네.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열이 어떤 통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비대칭이 있다. 횡격막도 틀어져 있다. 장기는 비대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뼈는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부정열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현장 경험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도라는 게. 제가 대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열 정도가 심하면 증상이 조금 심한 경우가 좀 더 많긴 했고 덜해도 심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교정했을 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뭔가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가 항상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 운동을 주다 보면은 디테일이 일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그 구조의 상태를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세 개를 배웠죠. 조직 신장성의 문제냐, 아니면 골성 제한이냐, 오토 컨트롤이냐.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되게 많은 정보들을 부정렬해서 얻을 수가 있죠. 어깨 척추 강의를 지금 이번 전문가 과정 선생님들 빼고는 다 들어주셨겠지만은 뭐 막상 이제 디테일하게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근육의 문제, 어떤 근육의 문제 이걸 파악해서 완전 바뀌잖아요. 그쵸, 퍼포먼스. 그래서 구시대적인 학문들 같은 경우에도 근력 평가나 어떤 근육의 길이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쓸만해요. 단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런 상태가 유발된 건 뭐 때문일까? 그런 접근을 해봐. 근데 그런 접근을 해봤는데도 그 국소 지역에 문제가 남아있어. 근육의 타입,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 조직 신장성의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왜? 너무 오래되면 그 자체의 조직에 변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는 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안정성을 먼저 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수준의 가동성은 나올 거라고.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슬라이드 정리하면 부정열은 일단은 해결을 하는 게 좋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운동 계속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강해져요. 트레이너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틀어지는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오셨던 필라테스 선생님도 운동 되게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막상 해결이 안 돼요. 늑골각도 완전 다 틀어져 있고 이렇게. 근데 호흡은 퍼포먼스가 좋아. 아, 다 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제가 그 하는 선생님들 하실 걸로 해결이 됐거든요. 늑골각도 바로 좋아지고 골반도 되게 많이 틀어져 있었어요. 이게 틀어져 있으면 골반도 틀어져 있지. 근데 그 상태에 다리, 뭐 ROM 이런 거 다 잘 나와요. 운동도 하겠지. 런지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하고 좋아지고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몸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에는 너무 귀담아 듣지 마라. 저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뭔가 그냥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열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다수의 부정열은 여기에 속해요. 회전성 부정열이라고 하는 거에 속합니다. 그때 전방, 오른쪽 전방, 왼쪽 후방 회전이 많았죠? 아, 오른쪽 전방 회전, 왼쪽 후방 회전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내용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웃플레어, 인플레어 이것도 많습니다. 그때 많았죠. 저번 주 강의 때 아웃플레어, 인플레어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아웃플레어, 인플레어가 45에서 50%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만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봤던 선생님들이 티가 더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일반 회원들 중에서는 그거보다 덜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저번에가 조금 더 심했던 케이스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생각보다 부정적 평가를 하면은 그렇게 재밌게 나오지 않아요. 약간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만 나요. 나는 막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배꼽이라고 한다면은 플레이어는 한쪽 골반이 모이고 한쪽 골반이 벌어진 건데 나는 막 이런 걸 원하지만 회원들은 이만큼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럴 때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엎드려서 내외전 시켜보는. 그러면 인플레어 되어 있는 쪽에 내외전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웃플레어, 인플레어 뒤에서 모양 설명해드리고 업슬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1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골반이 회전을 그리지 않고 한쪽이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진 걸 이제 업슬립, 다운슬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슬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냥 골반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회전성 그려 부정렬을 그리면서 그런 정도를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헷갈리실 것 같아 정리하면은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 없이 그냥 올라가고 떨어진 게 업슬립, 다운슬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전방 회전은 후방 회전이고 한쪽은 슬립, 한쪽은 업슬립, 한쪽은 다운슬립, 한쪽은 인플레, 한쪽은 아웃플레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슬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인플레어나 업슬립 이런 게 같이 오게 되면 회전성 부정열이 슬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어나 회전성 부정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회전성 부정열이나 업슬립, 아니, 그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해결해주면 슬립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랑 회전성 부정열이 있을 때는 인플레어를 해결해주면 회전성 부정열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권고료학에서 들은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차치하셔야 되는 게 플레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골반 부정열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플레어다. 그러면 회전성 부정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아있으면은 그때 다시 접근하면 돼요. 슬립도 그걸 하다 보면 그냥 좋아지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회전의 모습 없이 한쪽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허리 다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슬립이나 이런 것도 좀 심하게 보일 거예요. 플레어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부정형과 관련된 이제 소견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방면으로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척추가 척추가 이렇게 있고 골반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 우면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천장관절을 기준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죠.
천장관절 운동성의 비대칭경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천장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의 안정성의 지표가 되는 그 위치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청골이, 천장관절의 청골이 틀어져 있으면은 보행상에 이상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보행이 불안정해져요. 한다리석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부정렬을 교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만보 걷기 같은 거 해도 교정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래 걸으면 불편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흉부 견갑대에 비대칭성이 있을 거고, 이럴 때 만약에 조금 더 주된 모습이 이제 내가 흉추나 척추를 했을 때 골반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골반이 좀 더 주된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다리 길이 차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신발 같은 거 딱 봤는데, 회원이 신발이 되게 비대칭이 심하다. 그러면은 골반이 당연히 많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그 부정렬에 대한 부분이 항상 근육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이제 뼈를 갖고 있는 것은 근육은 안정성과 운동성을 주는 하나의 부분이긴 하지만 안정성과 안정성에 조금 더 관련된 조직은 인대예요, 인대. 인대가 근데 한 곳에 오래 치우치게 되면 느슨해지겠죠? 그리고 기질적으로 여자분들이 인대가 약한 경우가 더 많죠. 되게 유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부정혈이 좀 더 취약합니다. 성발도 마찬가지.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또 통증의 내성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꺾인다고 아파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상지와 하지 가동 범위 차이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균형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골반을 통칭해서 이제 펠빅 링 이렇게 불러요. 골반 이렇게 이 골반 안에 있는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골반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니까 좀 오해를 하겠다. 그냥 그 청골 포함인가? 우명골이랑 청골을 포함해서 펠빅 링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냥 용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학자들이 자기만의 용어로 부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골반이 전체적으로 뒤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축골격과 사지골격의 정렬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골격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골반이 틀어진 거나 다름이 없고요. 뭐 사지도 당연히 틀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체중 지지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고, 긴장도 근육의 긴장인데, 관절 가동 범위, 다리 길이 차이 나고,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시스템이 11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피부계, 뇌피계, 그리고 이제 혈관에 대한 거, 그리고 근육계통, 신경계통, 비뇨계통, 내장계통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이제 11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장계 계통, 비뇨생殖 계통 이거 되게 많거든요. 시니어분들이 좀 오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있고 여자분들은 요식은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정혈이랑 상관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척추 모습이 되게 부전돼 있으면은 흔히 얘기하는 속근육들이 기능 못하고 겉근육들에 딸려가서 어느 한쪽으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주변 근육들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그럼 골반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골반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내장, 신경계통 이런 것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왜냐하면 그 골반 같은 경우에 내장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얘가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척추의 시상면, 3차원적인 틀어짐이 생길 거고 내장의 위치가 영향을 받게 되고 호흡이 영향을 받게 되고 호흡의 운동성에 따른 내장의 움직임이 보조를 못 받게 되고 척추 모습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율신경 흥분에 대한 문제도 안 좋게 돼서 자율신경이 대표적으로 관장하는 게 내장이죠, 내장. 흥분과 비흥분에 대한 것도 관장을 하지만 내장 계통을 관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부정혈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소화계통, 색계통, 위장계통, 뭐 장 문제, 위 문제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죠. 자, 골반 불균형의 문제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취미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직업적인 문제, 이런 이제 패션에 대한 문제, 그런 신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치마를 입는 습관 같은 경우에도 다리를 계속 모으게 되고 꼬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을 거고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 거, 상해, 짝다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지구의 자전작용 같은 경우에도 부정렬에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구의 자전작용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세선이 오른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반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인솔 같은 거, 인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 보조기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인솔도 있고 오소틱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다리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청골이 이렇게 수평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청골 중추 신경계라고 하는 게 척수랑 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발은 짝짝인데 막상 엑스레이를 골반을 찍었더니 골반에서는 보상적으로 청골이 바르게 돼 있더라. 그러면은 주의를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참고만 해주실 것 같고 일단은 이런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아무 데서 가서 맞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그냥 가서 맞히지 마라.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병원에서 하는 방식도 사실은 인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로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는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저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거는 오소텍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고 다리 무너진 사람들은 저는 그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운동 몇 시간에 관리나 발가락 링이나 보조기 같은 거를 쓰게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인솔은 안 써요. 오소틱 제품들을 보통 쓰고 뭐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오소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성 소재고요. 제품력은 얼만큼 이제 개인화되면서 탄성은 있고 또 잡아줄 수 있는 건 잡아줘. 그게 이제 기술력이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맞게 처방해주는 사람도 중요해요. 오토틱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이 사람의 발 형태가 어떤데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우세손에 따라서 어깨 형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오른손잡이, 이 사람 왼손잡이. 그쪽에 어깨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떨어졌으니까 이쪽을 올려줘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여기가 떨어졌으니까 올려줘야겠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긴장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거기를 스트레칭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목 뭉친다고 목 스트레칭 계속 한다고 목 괜찮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케이스로 그런 것처럼 어깨가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게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를 그냥 스트레칭하고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일단 아니에요. 차라리 오늘 저희가 진행한 흉추나 골반대 운동 같은 걸 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그리고 운동으로는 팔 같은 경우 한쪽 한쪽씩 하는 운동들을 고르게 주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약간 돌려버린 건 뭐냐면은 어깨가 떨어진 쪽에 뇌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피지 기능이. 그러면 오히려 반대쪽을 써줘야 오른쪽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단순하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참고할 만한 내용이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로 쓰는 손 어깨가 떨어질 건데 거기를 뭘 더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갈비나 흉추나 요추, 골반을 건드리는 게 오히려 균이 나을 거예요. 자, 골반의 이런 뼈 이름 같은 거, 자, 요렇게 되는 거 무명골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명골, 청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그리고 여기가 치골결합이죠. 치골을 지금도 여기가 치골이라고 아는 분은 없겠죠? 치골은 여기. 자, 그리고 여기가 관골구, 아세타블럼 이렇게 부르죠. 우리 고관절이 꽂혀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자골, 치골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뼈의 사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아세요. 그 치골, 자골. 제가 까먹을까봐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의자에 자골을 대고 앉으라고 하죠. 자골을 대고 앉으라고 할 때, 일단은 자골 약간 앞쪽을 대고 앉는 게
조금 더 골반이 중립적으로 앉는 방법이긴 해요. 자, 또 대전자 기억하셔야 되고 소전자는 직접 촉진하는 건 없고 대전자는 촉진을 하니까 이 대전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SIS,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일약 스파인 여기 PIIS 이런 것들은 안 하니까 AIAIS 마찬가지 ASIS와 PSIS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폐쇄공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정렬의 종류가 회전성 부정렬, 플레어, 슬립 이렇게 있다. 자, 회전성 부정렬을 취하게 됩니다. 골반 한쪽은 전방, 한쪽은 후방으로 돌아가는 형상을 취합니다. 보통 이 오른쪽이 전방인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뼈도 여기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작은 움직임이에요. 딸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골도 움직임이 생기면은 위에 있는 척추들도 당연히 틀어지면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되진 않고 척추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다 그냥 한쪽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보상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케이스가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명물이 틀어지게 되면 이렇게 치골결합에서 높낮이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거겠죠.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다고 주변 근육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마찬가지. 이제 골반의 이제 전방회전은 요게 전방회전이고 한쪽 골반이 전방회전, 한쪽 골반은 이렇게 후방회전 되는 게 회전성 부정렬이다. 근데 이제 전방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말로 전상방회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전방, 후방, 상방, 하방인데 골반이 전방회전 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이때 ASIS 기준을 만져 우리게 전방회전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후방회전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전상방회전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일리아 크레스트 부분 장골 능선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상방회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관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으로 냈을 때 막상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근데 전상방회전. 여기서는 떨어졌지만 여기는 약간 올라가더라. 그리고 후하방회전은 반대이기 때문에 후하방회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골반이 이제 전방 후방으로 이게 전방회전 됐을 때 후방회전 됐을 때 시골결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회전성 고정을 있게 되면은 이렇게 골반의 높낮이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자골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치골 결합을 잡은 거예요. 네, 우리가 평가할 것은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ASIS는 우리가 평가할 거고요. 이런 거. 이거 아마 AIIS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할 거고 PSIS는 이제 저희가 할 겁니다. PSIS가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외전성 부정열이 있을 때 일반적인 이런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연접부에서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연접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흉추가 있고 흉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요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어지는 부분을 연접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상이 흔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이 휘면서 보상성 척추측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꼭 연접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뭔가 공식화돼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성 부정열이 있을 때 골반이 높낮이 차이도 생기고 뭔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전방 회전인 사람이에요. 지금 왼쪽 후방 회전. 근데 지금 척추 측만의 형태도 봤을 때 어떤가요? 이렇게 자, 요추는 왼쪽, 흉추는 우측 볼록. 근데 이 사람은 흉부가 좌측 볼록이라고 나왔네. 요분은 우측 볼록이라고 나왔네요. 이 사진이랑 또 다르네. 그쵸? 자, 그리고 우측 견갑골은 하강됐고
그리고 전상방회전에 하면 장골롱이 약간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전상방, 왼쪽 후하방 회전인데 지금 골반 같은 선은 이렇게 약간 아래로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그런 이유가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있대요. 보상은 되게 다양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펴고 있으면은 골반이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보여지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교정 운동을 이제 할 때 이 척추와 골반을 먼저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뭐 굽히고 있다 이런 걸로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걸 일단 해준다. 중추 축골격에 대한 걸 먼저 해준다. 거기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회전성 고정이라 어떻게 생기냐? 뭐 당연히 골반 주변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거나 뭐 외상이 있거나 뭐 회전력이 가해지거나 오래되거나 신장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탁 박았을 때 골반 형태가 이 광골구가 약간 골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딱 박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전방 회전이 심해지면서 골반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짝다리 짚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무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당기게 되면은 후방 회전이 되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방 회전이 되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교정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청골의 비틀림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짝다리 같은 경우에는 짝다리 오래 짚으면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은 짝다리를 짚었을 때 이 골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조직으로만 연결이 돼 있고 어떤 뼈가 딱 버텨주는 게 그렇게 튼튼한 게 없어요. 척추 같은 경우에 위쪽에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그냥 조직으로 딱 붙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체중을 지지할 때 한쪽으로 지지해서 저렇게 힘이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를 잡고 있는 조직들이 변성이 생기겠죠.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성 구조물에 부적인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짝다리를 성장기 때 짚고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성장기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회전성 부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골반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약간 아래쪽에 광골구가 있게 되죠. 그럼 전방 회전이 되게 되면은 광골구가 뒤로 빠질 거고, 얘가 후방 회전이 되게 되면은 광골구가 앞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가 되게 되면 전방 회전이 되면 이렇게 비구가 뒤로 빠지고 후방 회전은 비구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후방 회전된 다리는 길어지고 전방 회전된 다리는 짧아집니다. 앉았을 때. 누우면은 이제 반대가 돼요. 자, 우리 아까 보신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회전성 고정력 오른쪽 전방 왼쪽 후방일 때 청골이 이렇게 틀어진다. 업슬립이나 회전성 부정렬이 있을 때 이렇게 청골 한쪽은 신장되고 한쪽은 구축된다. 이런 벨트 라인이 바뀌어 보일 것이다. 그리고 회전성 부정렬이 있게 되면은 한쪽은 전방 회전, 한쪽은 후방 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발도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요. 그러면 무릎에서는 이렇게 회내된 쪽은 바깥쪽이 찡기고 회외된 쪽은 안쪽이 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찡기는 발 무너진 쪽, 회외된 쪽에 이제 안쪽이 그런 쪽. 그래서 퇴행성 관절의 문제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회전성 부정렬이 있으면은 골반 부정렬이 있으면요. 그래서 발의 틀어짐의 문제가 골반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발목 손상이나 그런 거 또는 발을 다치면서 발에서 골반이 또 틀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골반을 좋게 하는 것도 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고 또 현대인들의 특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신발 안에서 발에 많은 뼈들이 일을 못하고 오랫동안 됐잖아요. 그래서 골반에 영향을 받아서 발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발 자체를 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겠죠. 척추가 틀어져 있는 게 뭐 이제 내가 다리 꼬기 때문이었다, 고관절 골반 때문이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죠. 근데 발 같은 경우에는 뼈는 억수로 많은데 항상 이렇게 양말에 묶여져 있고 활동을 안 하잖아요. 신발 양말 딱 벗으면 자야지 유튜브 넷플릭스 보다가 그렇죠? 발은 그래서 닭다리가 상관없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발 운동도 하고 외적인 시간에 쓸 수 있는 보조기 같은 것도 적극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무너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앉게 되면 골반의 높낮이 차이, 다리 한쪽이 튀어나가고 무릎의 높낮이 차이가 생기고 그렇더라. C는 이제 교정이 된 상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발이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가 해외되면은 이렇게 조직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는데 신경 구조물들을 나타내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외반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회내가 된 거죠. 그럼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신장되고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이제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스트레스로 따지면은 신장이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물론 압박도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신경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복제신경, 후경골신경, 족저신경, 신경 같은 경우에는 발의 내재근 그리고 발의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상관이 있습니다. 경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문제가 있다, 다리에 뒤쪽 발바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골신경 문제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골신경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름이 족저신경으로 바뀐 거고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그리고 경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골신경이고 자골신경에 문제가 있다, 경골신경도 안 좋고 발바닥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안 좋으면 아래로 가는 게 다 안 좋겠죠? 근데 나는 위에는 다친 적이 하나도 없는데 뭐 무릎이나 발을 다쳤어. 그러면 당연히 아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데미지를 받긴 받아요. 자, 그리고 발이 해외됐을 때는 이런 비골신경 같은 애들이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슈랄러브, 비복신경. 발목을 삘 때 다치는 신경이 비복신경이에요. 그래서 비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외측에 위치한 문제가 나타난다. 정강이가 아프다고 한다. 뭐 바깥쪽에 문제를 얘기를 한다. 그럼 비골신경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셨죠? 저희 잠깐 5분 쉬었다 할 건데 좀 어려우셨나요? 괜찮으셨죠? 강제. 그 5분 뒤에 뵙도록 할게요. 카톡에 노출됐구나. 자, 선생님들 오셨나요? 후딱 하고 저희 이제 좀 놀다가 이제 자죠. 자, 신경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를 꼭 아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경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평발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발에 반관절 근육들, 내재근이라고 불리는 그런 근육들은 이런 족저신경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경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 신경이 관장하고 있는 근육들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 상완신경총이 눌리는데 상완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이 제대로 쓰인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발의 근육들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거고, 어라 얘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골신경, 경골신경이 대표하는 대표적인 근육 중에 중요한 거, 오금 근육, 종아리 근육, 햄스트링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발이 무너져 있다는 건 신경 관점에서. 물론 발이 무너지면서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구조적인 정렬의 문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이 무너졌을 때 일단 신경 관점에 대한 걸 하나 장착하자. 그리고 우리가 발을 접질렸을 때, 아, 이런 신경 다칠 수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신경의 데미지를 해결해 줘야 안전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겠구나.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시기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강이가 아프다고 해?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정경골근이 뭐 과도하게 쓰인다. 뭐를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경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거기는 비골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데, 비골신경 평가를 해볼까? 비골신경 문제가 나와. 비골신경 중재를 해. 좋아져. 끝나는 거죠. 물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고 움직임이 편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다양한 움직임을 성취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죠. 골반강의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은 포지션을 이해하는 거, 선자세가 안정성을 많이 요구하는 자세라는 걸 이해하는 거. 우리 처음에 하긴 했죠.
자, 그리고 이번 골반 강의만 듣는 분들도 이제 포지션에 대한 이해하는 거, 서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해야 되는 이유, 누워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운동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골신경 얘기에다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신경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악성 수준의 포지션을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험시켜줘. 그래서 성취시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또 숙달이 되고 계속 올려주는 거죠. 계속. 자, 회전성 부정열이 있는 분들은 다리가 한쪽은 이렇게 열리고 한쪽은 닫힙니다. 특히는 아치가 무너진 쪽이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긴 해요. 아치가 무너진 쪽. 그리고 전방회전 측에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항상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상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고지고대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은 기억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 예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냥 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전성 무전열이 있을 때 전방 회전 측에 있는 다리가 발이 이제 외반? 외반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그러면은 그리고 반대 같은 경우에 후방 회전되어 있는 쪽은 이렇게 내반, 발이 해외, 해내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해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뭐뭐가 있을까요? 해내가 세 가지 움직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배측 굴곡, 도시 플렉션. 두 개가 더 있어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발에서. 내회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용어가 외반, 프론탈 플레인에서 움직임인 외반. 회는 한마디로 세 가지 면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내외전, 외반 같은 경우에는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플렉션, 배축 굴곡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시상면,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사지탈 플레인. 뭐 남았죠? 프론탈, 사진탈, 트랜스버스 남았네요. 트랜스버스. 그러면은 외전. 그래서 도시 플렉션, 에비덕션, 이버전. 네,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페네가 세 가지 움직임 중에 도시 플렉션이 있었죠. 에비덕션, 이버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맨날 그렇게 배축 굴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는 반대. 플랜타 플렉션, 인버전, 어덕션.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던 가동성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전되어 있는 다리가 발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세 가지 플레인의 모션인 도시 플렉션, A, B 덕션, 이 버전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발목을 당겼을 때 도시 플렉션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막 발목이 다치고 막 그러면은 그런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해외대 이렇게 이제 후방회전 쪽에 플랜터 플레이는 플랜터 플렉션은 더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회전성 부정열일 때 발이 해내 해외 이런 식으로 해내 해외 시발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리실 건데 이 후족 같은 경우 후족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보이시겠지만 물론 지금 이게 발이 바깥쪽을 보고 있고 허벅지도 다 돌아간 거라 회내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보통 팔자로 걸어가는 쪽이 보행 주기를 다 살펴보면 더 많이 무너져요. 이렇게 돼 있는 발이 앞으로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발이 더 많이 무너져.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이게 아마 부정열 요금을 쓰신 분의 진짜 신발일 거예요. 그분이 무사면서
되게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선수급으로. 근데 자기가 불편하면서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자기가 몸이 불편했는데 정보료사한테 갔더니 자기가 불편했던 그 해결이 전혀 안 됐던 게 한 방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받았던 솔루션이 이제 뭐 MET 같은 거였대요. 그런 얘기가 일화가 그 책 안에 적혀 있어요. 그분의 아무튼 이게 신발일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방회전이 되면 아까 다리가 우리가 짧아지는 거 있죠. 앉아있을 때. 그 슬라이드가 요거.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앉아있으면 짧아진다고 했는데 회전성 고정의 특징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리 보시면은 우측 전방, 좌측 후방의 사람들인데 보시면은 얘네들 다리 모양이 다 다르죠? 앙화에는 누워있는 거, 이건 앉아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다 다르잖아요. 저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근데 항상 똑같이 나오는 특징이 있대요. 앉으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면 전방 회전이 맞대요. 앉으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면. 앉으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면. 앉으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면. 전방 회전 측이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골반 부정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있죠. 시상면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자,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호흡에 대한 통로도 지금 되게 힘들어진 상태예요. 이건 정상, 이거는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얘가 이거고요. 얘가 이거예요. 시스템이 깨져 있는 분들은 호흡이 그냥 다 안 되는 분들입니다. 뭐 입체적으로 깨진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 골반 플레어에 대한 게 나오는데 골반 한쪽이 열리고 닫히는 거 이제 플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인 플레어, 밖으로 나갔다 아웃 플레어라고 합니다. 지금 보행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보행을 할 때 이렇게 한쪽이 여기 힙 플렉션 있죠? 여기가 앞으로 나온 다리, 여기가 뒤로 간 다리예요. 힙 익스텐션. 그러면은 다리가 앞으로 오는 쪽 골반은 인 플레어가 되고 뒤로 가는 쪽 골반은 아웃 플레어가 돼요. 이게 정상적인 보행상의 골반에 플레어가 나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만성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는 분은 한쪽이 동작이 잘 안 나오거나 과하겠죠. 플레어 동작으로. 그래서 굉장히 걸을 때마다 문제가 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일단은 이게 천천히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기를 할 거예요. 실기. 할 거를 하고 공부를 그때 이게 이야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를 하고 책을 찾아보면 훨씬 잘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훅 지나가면 돼요. 이해 안 돼도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죠. 그런가 보다. 이해 안 됐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제가 더 쉽게 풀어주는 거는 제 역량이긴 하겠으나 이제 이렇게 해도 생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공부는 그런 순서가 좋아요. 실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론을 배우는데 이론을 먼저 한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훅 보고 생각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그때. 그러면은 공부가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자,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 길이가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플레어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자, 그럼 배꼽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배꼽을 기준으로 ASIS를 잡은 건데 이렇게 한쪽이 짧아져 있어요. 한쪽이 길고 그럼 여기가 인플레어, 아웃플레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정을 했더니 이렇게 골반이 올라가고 떨어진 걸 얘기를 하는데 슬립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왼쪽의 슬립, 여기는 오른쪽의 슬립인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서 있을 때 또 뭐야 이거는 왼쪽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지가 않고 오른쪽이 올라가 있고 누우니까 왼쪽이 올라가 있고 뭐 엎드리니까 왼쪽이 올라가 있고 여기는 라이트가 업슬립인데 뭐 그렇게 나왔고 이거는 다 오른쪽이 올라가 있고 책에 되게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슬립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누워서 서서 대칭적으로 맞춰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잘 안 돼. 모터 컨트롤이 안 돼. 조직이냐 뼈냐 해결해 봐. 이해되시죠? 세 가지 분류의 상황 생각을 합니다. 자, 골반에 슬립을 만드는 근육은 골반을 한쪽으로 틸트 시킬 수 있는 근육들은 다 상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다쳤을 때에도 상관이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무거운 걸 질질 끌다가 옆구리를 다칠 수도 있을 거고,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빠지지 않아서 옆구리 근육을 다칠 수가 있을 거고, 갯벌에서 다리가 이렇게 되게 빠지기가 힘든데 넣다 뺐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또 근육이 다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리는 건데 갯벌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가기에는 특히 출산을 한 여자분들이 가기에는 저 힘이 굉장히 세서 출산 후에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갯벌까지 가게 되면 그때도 몸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몸이 되게 약해진다라고 해요. 조직들이. 그래서 그때 보통 아이들 때문에 갯벌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들어가면 안 좋겠죠. 이게 되게 빡세요. 갯벌이. 남자친구분들 있으면 갯벌 가지 않아요? 안 가요? 남자친구 없구나. 망둥어 같은 거 잡으러 안 가요? 액티브하게 놀지 않으시네. 자, 그리고 이 천장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명골이 있고 청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서로 잘 펴 있으면은 이러한 다리 구조처럼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 위에서 꽂히는 힘이 서로 맞물리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접합적인 부분 없이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의 형태가 아니라 아치형 구조인데 이게 균열이 생기면 이렇게 나를 도와줬던 서로 맞물리게 도와줬던 힘도 나를 더 망가뜨리는 힘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천장관절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감싸고 있는 주변 근육의 힘 그런 거냐. 그래서 이제 형태에서 안정성을 얻는 거를 폼 클로저, 클로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변 근육의 조직에 의해서 안정성을 얻는 거를 폴스 클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관절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특히나 천장관절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얘기 그런 그 핀페셀을 폴스 클로저를 만드는 그런 근막 경선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사진이고 나선 뒤쪽 그리고 뭐야 나선 뒤쪽 나선 그리고 뭐야 외측선인가 외측 뭐 이런 것들 근막경선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토마스 마이어의 그 근막경선만 있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수준으로 봐주시고요. 이 라인에서 버티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냥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이제 통증은 없는데 유독 못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그냥 해결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뭔가 근막 경선에서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독 코어 운동을 못해. 유독 호흡이 안 좋아. 또는 유독 오른쪽 다리 기능이 안 좋아.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근막 경선에서 여기를 못 쓰니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근막 경선 너무나 많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모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래서 올라오는 힘, 위에서 내려가는 힘이 안정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래서 올라오는 힘이 고관절에 꽂히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청골 상부에 딱 꽂혀가지고, 청골은 이렇게 앞쪽 끄덕임을 만들어주고, 포스테리어 틸트를 하는 힘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청골이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 형태고, 반대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뼈, 그 꼬리뼈가 이렇게 말려 있어 후방경사돼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런 뮤테이션이 정렬이 좋으면 내가 어떠한 힘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은 후방회전을 만드니까 척추는 가만히 있지만 얘가 후방회전 되니까 뮤테이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척추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여기 청골은 가만히 있지만 후방회전 방향으로 뮤테이션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힘도 뮤테이션을 더 돋고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정렬이 깨지면 힘은 엄청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천장관절의 힘 폐쇄를 유도하는 근육들.
광배근, 흉요근막, 대둔근, 이건 이제 장경인데, 복부 백선, 이 복부 가운데, 리니아 알바, 그리고 외복사근, 복행근, 이상근, 복직근, 내복사근, 서해인대. 이런 애들이 천장관절의 힘폐쇄를 유도하는 근육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겁니다. 앞쪽에서는 외복사근, 백선, 내복사근 부분이, 뒤쪽에서는 광배근, 흉요근막, 대둔근, 장경인대가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천장관절 안정성에 햄스트링의 중요성이 있다. 대퇴 이두근. 자, 그래서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이 대퇴 이두가 이렇게 청골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청골인대에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능 연결 손상의 문제로 위쪽도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 많이 시키세요. 뭐 CKC로만 시켜도 되는데 그 햄스트링 자체에 대한 운동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체중 지지하는 운동에서는 다 햄스트링 쓰이는 거죠. 대둔근이랑 같이 쓰이는 건데 햄스트링 자체에 대한 운동도 좀 시키는 게 좋고 저희가 1월에 해볼게요. 자, 안 까먹어야 될 텐데. 실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긴 해요. 몸이 힘들어서. 자, 저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은 계속 미세 손상을 받는다. 자, 천장관절은 뮤테이션이 안정성을 표현하는 거고, 카운트 뮤테이션은 불안정성 상태를 얘기를 한다. 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다 읽어봐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리려니까 조금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천장관절 통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천장관절 통증이다, 이런 것들, 높아지면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병원에 맡기시고, 선생님들은 몇 개만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스페셜 테스트들을 해서, 확실하게 뭐다 이렇게 감별 진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들은 여기서 몇 가지 검사만 할 거예요. 천장관절 통증이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제가 만난 고객들은 주변에 일단 뭐 골반 골성 제한이나 뭐 조직 제한 이런 쪽에 문제가 많았고 뭐 천장관절에 어떤 문제 이런 테스트상 나오는 것들은 천장관절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통증이 천장관절에서 나타나는 경우보다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검사 같은 거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 현장에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검사들은 다 뭐냐면은 천장관절 주변에 압박을 줬을 때 통증이 생기면 천장관절에 압박했을 때 통증이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보행을 할 때 골반 운동 형성하기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은 전방회전, 한쪽은 후방회전, 인플레, 아웃플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골반이 전방회전, 다리가 신전되면은 전방회전 됩니다. 그리고 굴곡하게 되면 후방회전 돼요. 그리고 다리가 굴곡돼 신전되게 되면 아웃플레어, 다리가 굴곡되는 쪽은 인플레어 되게 됩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무명골이 안으로, 배꼽을 기준으로 무명골이 바깥쪽으로. 걷는 거 생각해보면 약간 그렇죠? 걷는 거 생각해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아, 이거 이거 이론이 좀 은근히 많네요. 이제, 인클리네이션 앵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골반이 타고나게 내외전이 과한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반대인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할 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클리네이션 앵글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토션 앵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토션 앵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클리네이션 앵글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고관절 상태에 대한 각도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넙다리뼈와 넙다리뼈 몸통,
넙다리뼈 목과 넙다리뼈 몸통이 이루는 각도인데 이마면상에서의 각도예요. 이마면. 그래서 125도, 125도가 정상인데 작다. 그러면은 X다리 형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콕사바라라고 하고 그리고 크다. 정상보다 크다. 그러면은 콕사발가라고 합니다. 요거 외우기가 좀 힘들죠. 고관절을 이제 콕사라고 해요. 콕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많지도 않고 우리는 어차피 계속 이상적인 방향으로 운동시켜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굳이 만약에 외우겠다 그러면 각도가 적은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웠어요. 뭐 요거 봐라. 약간 작은 느낌 있잖아요. 콕사봐라. 그래. 작다. 이건 반대. 그래서 작으면 X다리, 크면 O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요거. 이건 크레이그 테스트라는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그 고관절의 각도가 15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각도냐면은, 무릎의 뒤쪽 있죠, 무릎의 뒤쪽. 그게 어디냐면, 이 부분. 메디al 콘다일, 레터럴 콘다일.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퇴골의 목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메디al 콘다일, 레터럴 콘다일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고관절이 목이 향하는 방향이 바닥과 15도 정도가 되면 정상. 근데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 패시브, 과도한 안테 버전이다. 과도한 정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관절이 과도하게 앞으로 꺾여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외전이 이빨이 나오고 외회전이 잘 안 나와요. 자, 반대다. 정상 15도보다 작다. 이런 사람은 외회전이 많이 나오고 내외전이 안 나옵니다. 이건 후경이라고 해요. 레트로 버전, 이건 안테 버전. 익세시브 안테 버전.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고관절 정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관절의 반골부의 중심보다 고관절의 중심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가 이리로 가면 빠지잖아요. 이만큼밖에 못 가잖아요. 일로는 길이 많죠. 그래서 내외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관절의 형상인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이 걸을 때 발은 일자로 놓다 보니까 고관절의 중심이 빠져 있잖아요. 접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발을 안짱다리로 해서 고관절 중심을 안정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런 고관절의 형태인 사람들이 안짱다리로 걸어요. 뭐 어린아이 상담을 하는데 안짱다리로 만약에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레이그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이런 토션 앵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관절의 중심을 맞추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는 후경인 사람 같은 경우에 고관절 강골구 중심보다 고관절 중심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약간 요렇게 해서 중심을 맞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리를 팔자로 두겠죠. 고관절 후경인 사람이 팔자로 걸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 메디알 콘다일, 레터럴 콘다일을 바닥에 댔어요. 여기.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정경이죠. 과도한 정경. 그리고 이건 후경. 똑같이 다 있는데 얘는 대퇴골 목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내회전이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은 외회전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과도한 고관절 정경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경골의 외회전이 많이 나온다. 왜냐면은 이렇게 고관절이 꽂히게 되잖아요. 안정성 때문에. 고관절의 안정성은 이렇게 찾고 발은 안짱다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은 또 무릎에서 꺾어서 일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허벅지는 인터널 로테이션이고 경골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과도하게. 플래그 테스트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보고요. 자,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머지는 좀 힘드니까 현장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에 이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걸 보나요? 제가 먼저 하나 얘기해볼게요. 힙힌지가 안 된다. 안 되는 분. 이거 많죠? 또 뭐가 있어요? 채팅에 남겨주셔도 돼요.
자, 빨리 말씀해 보세요. 아, 플레이어야, 아, 움직임상에서. 그럼 머메이드 같은 거 잘 안 되겠죠? 움직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 머메이드가 짝짝이다. 그게 플레이어 해적 같은 거 아닌가요? 또는 이제 한 다리 들기, 다리 드는 동작, 다리 들기 동작이 잘 비대칭적인 분이겠네. 선생님들이 겪는 상황을 제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들기는 평가잖아요, 평가. 예를 들면 선생님 뭐 리포머를 하는데 뭐 어떻더라, 뭐 비둘기 스트레칭 같은 거 하는데 뭐가 어떻더라, 막 여러 가지. 없나요? 운동 동작 중에서. 어, 골반 실록실록.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또는 한쪽만 그럴 수도 있고. 스쿼트 불균형. 그렇죠, 이런 거. 또요, 또.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이거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또 없나요? 필라테스 동작 중에는 없나요? 뭐 할 때 허리 골반 영역에서 또는 문제가 좀 힘들다, 또는 그런 움직임에 어떤 문제를 보인다. 체어를 하는데 한쪽만 계속 빠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회원이 불편함을 겪는 그런 상황 없나요? 고관절 충돌 증후군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운동. 롤백 하실 때 장요근을 너무 많이 쓴다. 다리를 많이 쓴다는 거죠? 롤다운 할 때 요추에서 한쪽 요추만 닿아요. 그런 것도 골반 불균형이겠네요. 고관절 찝힘. 충돌 어떨 때 많으세요? 롤업 할 때도 충돌 있죠? 엎드려. 아, 소리 나는 분. 예전에 저도 분명히 관절에 소리가 많이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나요, 이제. 테이블 탑 들 때, 맞아요, 뭐 테이블 탑. 제가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해보니까 많죠? 꼬리뼈, 맞아. 꼬리뼈도 많고. 꼬리뼈 닿는 거 아픈 사람도 많고. T발란스. T발란스가 뭐죠? T발란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엘리펀트? 엘리펀트 약간, 뭔지 알 것 같은데. 몸 이렇게 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불편해요? 고관절이? 충돌이 있어요? 그건, 엘리펀트에서 뭐가 불편해요? 네, 노이름 선생님 뭔지 알 것 같고. 엘리펀트가 궁금한데? 이것까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엘리펀트 할 때 어디 불편해요? 코끼리 할 때 뭐 불편하냐고요? 한쪽 엉덩이 빠짐. 한쪽 엉덩이 빠짐. 잠깐만요. 내가 엘리펀트 동작을 제대로 이해했나? 나도 엘리펀트 배웠는데. 요런 거잖아. 요런 거. 그쵸, 그쵸. 이렇게, 뒤로, 요런 거, 요런 거. 한 다리 드는 거. 그럴 때 못 버티는 거 빠지고, 골반 돌아가고. 오케이, 오케이. 골반. 그게 다 체간 안정성에 속하는 그런 문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그날 교정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상관이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해드렸을 때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거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좋죠. 음. 자, 그래서 이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 충돌에 대한 거 현장에서 플레어에 대한 거랑 그리고 바로 실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PDF 지금 한 걸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일요일 날 오전 9시 늦지 말고 오시고요. 그날 또 뵙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공 잘 챙겨가지고 오세요. 안녕히 주무세요.